윌리엄스 총재의 발언과 함께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단순히 총재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움직인 걸까요? 아닙니다. 기관들이 보는 옵션 시장에서도 시그널은 있었습니다. 이 반등 정말 80K는 찐 바닥일까요? 펀드 매니저가 보는 현재 시장 상황, 오늘 영상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크립토 펀드 매니저이자 지난 8년간 암호화폐 투자를 해오고 글로벌 플랫폼 X와 텔레그램에서 약 45,000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조슈아입니다. MSCI 퍼드 그리고 90K까지 돌파하면서 또 빠지는구나. 도대체 뭘 봐야 되는 거야? 그냥 매일매일 내리기만 하는데 바닥은 언제 나오지 생각하시죠? 분명 여러분 모두 답답하셨을 겁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추수 감사절 주간 부근 11월 말쯤에 바닥이 나올 거라고 했는데 드디어 유의미한 반등이 80K에서 나와주었습니다. 전 단순히 여기서 반등 하나 보고 바닥 나왔다면서 또다시 상승장 가자 외치며 의미 없는 희망 드리려고 영상 만든 게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제가 왜 현금 지속 중이다가 드디어 80K의 시장에 진입한 건지, 펀드 매니저인 저는 대체 뭘 받길래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기서 반등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궁금하실 세 가지. 첫째, 이번 80K가 진짜 바닥인 건지. 둘째, 80K가 바닥이면 여기서부터 계속 상승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투자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전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다음 영상 기대되셔서 본인도 모르게 구독 버튼 누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80K 정말 바닥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바닥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인지 아셔야 해요. 뉴스 보고 반등했구나 하시면 다음번에 또 당합니다. 기관들이 뭘 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윌리엄 총재의 발언으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은 반등해줬습니다. 총재의 발언 이후 시장은 바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65%까지 올렸고 현재는 84%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기관의 비율을 알려면 기관이 사용하는 도구를 알아야겠죠.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건 옵션입니다. 들어는 보셨지만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기관들은 옵션을 변동성 해칭 수단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번 데이터에선 오랜만에 기관들의 진짜 속마음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전에 옵션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옵션은 쉽게 말하면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억짜리 집을 샀다고 해봅시다. 근데 혹시 집값이 폭락하면 어떡하지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화재보험 들듯이 집값이 8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풋옵션입니다. 하락에 대비하는 보험이죠. 반대로 콜옵션은 상승에 베팅하는 복권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11월 21일 옵션 시장에 큰 변곡이 생겼습니다. 25 델타 스큐 값에서 힌트가 보였죠. 델타 스큐는 쉽게 말하면 풋옵션과 콜옵션 중 어느 쪽이 더 비싼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보험료를 비교하는 거예요. 다시 집 예시로 가볼게요. 평상시에는 화재 보험료나 도난 보험료나 비슷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동네에 방화범이 돌아다닌다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 보험료가 폭등하겠죠. 다들 내 집 불나면 어떡해 하면서 보험을 들려고 할 테니까요. 이게 바로 델타 스큐입니다. 스큐가 높다는 뜻은 풋옵션이 비싸다, 즉 다들 무서워하고 있다고, 스큐가 낮다는 건 시장이 안정적이다라는 거죠. 이번 80K 구간에서 이 수치가 얼마나 튀었는지 보세요.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하락보험에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패닉 상태였죠. 근데 패닉이 극에 달했을 때가 어떤 때죠? 역설적으로 바닥 신호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처럼 옵션 시장에서도 빠르게 하락하는 자산들을 헤지펀드들이 해칭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최대치로 간 겁니다. 동시에 아이빗 자체 거래량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추가로 25일 오전에는 상방에 베팅하는 콜옵션이 최대로 거래되었죠. 최대 패닉, 최대 거래량, 최대 콜옵션 거래.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래량이 최대치로 터질 때를 주의하라고. 보통 이런 시점은 시장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전형적인 손바뀜 구간인 거죠. 개인이 던진 물량을 기관이 받거나 기관이 던진 걸 더 큰 기관이 받는 구간입니다. 제로섬 시장에서 펀드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수싸움이 생긴 겁니다. 왜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버드 기금은 3분기에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늘렸다고. 그 사이에 다른 발표로는 아부다비 국부 펀드도 마찬가지로 3분기 비트코인 보유량을 3배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텍사스 또한 최근 매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시장은 이런 거대 자본들이 움직이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작은 헤지 펀드들이 아닌 미국의 한 주 혹은 한 나라의 국부 펀드 등이 말이죠. 단기간 가격의 변동성을 주의하지 않는 아주 튼튼한 지지자들입니다. 물론 4분기 포지셔닝 발표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 발표한 텍사스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기관들이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늘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간은 축적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변화의 신호인 거죠. 자, 그럼 바닥이 나왔다는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대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 V자로 파멸적인 상승을 할 것인가?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근데 펀드 매니저로서 양심상 이건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존버하시면 작년 8월
8월에 당했던 것처럼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2분만 더 지켜봐 주세요. 이거 알고 투자하시는 거랑 모르고 하시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존버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평단이 아무리 좋고 제 매수와 비슷하게 했다고 해도 매크로는 현재 아직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전 영상들에서 매번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에서 나와야 하는 데이터의 부재라는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큰 리스크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아직은 리스크일 뿐입니다. 패닉하실 필요는 없어요. 바로 이야기하자면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난 2, 30년간 저금리, 디플레이션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했어요.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금리 인상, 엔화 강세, 채권 수익률 안정, 자산 가격 조정. 근데 지금 일본은 어떤가 보시면 금리는 올렸는데 엔화는 약세고 채권 수익률은 급등하는데 주식은 하락합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팬데믹 이후 최대인 무려 22조 엔, 우리 돈 약 2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빚이 이미 GDP의 250%가 넘어가는데 또 빚내서 돈을 푼다고? 시장은 일본의 재정 건정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국채를 찍어내야 하니 일본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엔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교과서랑 반대로 진행되는 거죠. 만약 일본 금리가 통제 불가능하게 오르면 해외에 나가 있던 일본 자금들이 이제 자국 금리도 높네 하고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그들이 들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치울 수도 있죠. 그러면 미국 금리는 급등하면서 위험 자산이 단기간 폭락하는 바로 지난 8월에 겪었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악몽이 일본발 재정 위기라는 이름으로 다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펀드 매니저들은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아직 리스크일 뿐이죠. 그래서 BOJ에서는 12월 19일 날 다음 통화 대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회의 전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금리 인상 기대가 50% 이상으로 시장이 지지되고 있지만 불확실성은 12월 29일까지는 존재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2008년과 비슷한 구조적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는 은행 부실이었죠. 이번은 국가 레벨의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때에서 유일한 진짜 바닥 신호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동 대응밖에 없을 거고요. 넘어가서 미국 시장의 현재 매크로를 보자면 지금은 CPI, 고용 데이터도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매크로 전망이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FOMC 이후에서나 시장의 향방을 알 수 있겠지만 거기엔 또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가 끼어 있죠. 여러분 연준의 스탠스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데이터 의존적이었어요. CPI 나오면 보고 고용 나오면 보고 결정할게. 이게 기본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노동시장 약화가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큰 리스크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윌리엄스 총재가 직접 말했죠. 고용 쪽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졌고 인플레이션 업사이드 리스크는 줄었다. 근시일 내 추가 조정의 여지가 있다.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아도 노동시장이 무너지는 걸 그냥 두고 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게 바로 페드 푸시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12월 FOMC에서 인하 확률이 39%에서 80%까지 뛴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좋게 보면 연준이 우리 편이다. 시장이 무너지면 금리 내려서 살려주겠다는 거니까요. 나쁘게 보면 그만큼 상황이 불확실하다. 데이터로 예측이 안 되니까 상황 봐가면서 대응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는 건데?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날짜 정리해 드릴게요. 캡처해 두시거나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12월 11일 FOMC 금리 결정 나옵니다. 고용률 데이터도 16일 날, CPI는 18일 날 나온다고 했죠. 12월 19일 BOJ 일본 중앙은행 회의입니다. 이 일주일이 12월의 슈퍼위크예요. 여기서 시장이 원하는 답이 나오면 연말 랠리 가능성이 조금 생깁니다. 삐끗하면 또 흔들리겠죠. 근데 FOMC 끝나도 바로 방향은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새해 연휴 때문이에요. 이 시기엔 월가 트레이더들도 다 휴가 갑니다. 매우 큰 변화가 아니라면 굳이 포지셔닝을 미리 하지 않겠죠.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시장이 좀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진짜 방향성은 1월 5일 이후에나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지금부터 12월 중순은 통계적으로 안전하고 반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12월 중순은 타이트하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고 익절을 고려해야죠.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는 연휴고 좀비장일 겁니다. 관망해도 될 거고요. 1월 5일 이후 유동성도 생기고 진짜 방향성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자, 이제 지금 매크로의 불확실성도 또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80K는 바닥이라면서. 근데 일본 리스크도 있고 매크로도 안개 속이고 그래서 어쩌라고. 맞습니다. 솔직히 복잡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감정 빼고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 결정할 때 보는 데이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 그래서 12월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바로 답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공포 탐욕 지수가 10 미만일 때 기준으로 통계를 낸 통계값을 보시죠. Fear and Greed 지수가 1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그 이후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정리한 표입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14번의 극단적 공포 구간이 있었는데 대부분 단기적으로 반등했다는 거예요.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일, 15일, 30일 수익률이 거의 다 녹색이죠. 물론 예외가 있긴 해요. 2022년 루나 사태, 3AC 붕괴 때는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서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루나 같은 대형 폭탄이 터진 게 아니에요. 일본 리스크, 매크로 불확실성은 있지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숫자로 계산해보면요. 지금 11월 말이니까 12월 중순은 약 15일에서 20일 후입니다. 15일 평균 수익률은 약 7%고 30일 평균 수익률은 10%죠. 통계적으로 12월 중순까지는 안전하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저번 영상 계획대로 조정에 진입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이건 데이터 이야기가 아니라 마인드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게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수백 명의 트레이더들을 보면서 깨달은 건데요. 돈 버는 사람과 잃는 사람의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가끔씩 바닥 잡는 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시고 스트레스 받으시고 잔고 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모든 트레이더들은 여기에 힘을 엄청 써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바닥은 그때 당시에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변수들이 조합되면서 딱 한 가지 결론에 모든 이유들이 합치되어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죠 사실. 대부분 다 지나고 보니 바닥이라는 결론에 수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에도 지나고 보니라는 이유는 가격 움직임, 뉴스에 대한 반응, 거시 경제 등등이 하나 둘씩 맞물려가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 과연 여러분들이 잡은 바닥을 계속 들고 갈 수 있는가입니다. 대부분 다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 둘씩 맞물려가는 시점에 시간이 필요하고 위아래로 가격 움직임을 버티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사이즈 매니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굉장히 힘들죠. 경험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위터나 텔레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2월부터 한국 분들이 보기 쉽게 한글말로 텔레그램에서 공유했고 제가 확신이 있을 때마다 글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뭐 가입하고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니까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구경하시면 분명 투자나 매매에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